자, 다음으로 정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을 정한 서면을 얘기합니다. 자, 정관의 뜻을 보더라도 규칙을 정했다 해서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조직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의 조직을 앞에서 보셨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감독기관이 있었죠. 그 조직을 할 때도 역시 정관에 기반해서 합니다. 정관에 구속됩니다. 다음에 회사를 운영, 즉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 등에서 그 운영을 할 때도 역시 정관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 발기인이나 주주 사이의 구속력을 당연히 발휘합니다. 다만 회사 외에 제3자에게까지 그 구속력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구속력은 상법의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닌 한 정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관의 작성자로 발기인이 있습니다. 발기인. 근데 이 발기인이 실제 발기인과 상법상 얘기하는 형식상 발기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상 실제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절차를 수행하는 자죠. 보통 이 사람이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기인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발기인을 보시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명날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명날인 이게 실제로 회사를 설립을 기획하고 실제 모든 그 설립 절차를 다 수행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정관에 기명날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발기인이 아닙니다. 상법상. 그래서 발기인에 대한 이렇게 실질상 개념과 형식상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발기인의 자격으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연인 아닌 법인도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명이 회사를 설립해도 됩니다. 2명 이상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죠. 다음으로 발기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발기인은 이처럼 회사를 기획하고 그 설립 절차를 다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립 시 만약에 미인수, 미청약 주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발기인이 공동인수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설립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 회사에게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다음으로 정관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기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로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이 많은 장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30장, 40장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항들은 다 이 3가지 기재사항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본 설립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법률로 정관의 그 기재가 강제된 사항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것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설립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설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효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상법 289조는 엄격하게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설립 전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입니다. 뼈대가 된다고 했죠. 뼈대가 없으니까 설립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자, 목적, 사업 목적입니다. 너네가 무슨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지 영업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점 소재지, 그 다음에 알리는 공고 방법, 주식에 관한 사항에서 수권 주식, 일주의 금액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기인의 인적 사항,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이 다음 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관의 효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만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다만 기재를 하면 그 기재의 내용이, 그 기재 사항의 내용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 기재사항처럼 하나의 조문에 몰아서 기재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상법의 조문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와 또 유사한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보고 오셨던 종류주식의 발행입니다.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가 있어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형태의 조문 형식을 보시면 상대적 기재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대표적인 게 변태 설립사항입니다. 변태 설립사항은 일반 설립사항에 빗대어 변태라는 겁니다. 해서 일반적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설립 절차를 밟는 사항이 대부분 다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음 종류주식의 발행, 사채 발행, 중간 배당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외에 상법에 비록 규정이 없더라도 이 두 개는 상법에 규정이 있죠. 이렇게 없더라도 강행 법규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정관의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비의 효력 발생은 상대적 기재사항과 유사하죠. 사실상 추가적인 사항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영업 연도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주로 회사의 편의에 따라 기재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